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신주백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두 차례에 걸쳐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군대는 군대인데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일본군이 우리를 어떻게 침략했는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군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 첫 번째는 일본군의 한반도 침략 2부작 중에 제1부 침략의 문을 열다입니다. 일본의 침략의 역사를 설명할 때 일본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침략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894년 동학농민군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일본군과 청군의 움직임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은 1월 달에 고부봉기를 시작으로 1차 농민군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본군과 청군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5월 달에 전주화약을 통해서 정부군과 농민군이 타협을 하면서 일단 농민군의 움직임은 중지되었습니다. 자, 이 틈에 일본과 청이 군대를 보내서 조선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라는 곳을 자신들의 이권에 내지는 정책 영향력의 한 영역에 놓고자 각자 움직였던 거죠. 자, 이렇게 되자 동학농민군은 다시 재차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894년 7월에 이런 움직임에 일본이 선제적인 매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시는 경복궁을 점령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충청남도 아산과 풍도에서 일본군과 청의 해군, 육군이 전투를 시작합니다. 청일전쟁의 시작은 이때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국에서의 보급로, 본국으로부터의 협조를 대한해협이라는 바다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그런 불리함을 만회하고자 조선의 왕실을 틀어잡고 조선으로부터 전쟁의 협조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1894년 8월 1일 날 일본군이 청에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청일전쟁은 공식적인 시작이 됩니다. 동학농민군이 이 상황을 주시하다가 9월에 다시 제2차 농민군의 봉기가 일어납니다. 9월에 일어난 농민군은 공주 일대로부터 시작해서 북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금치 전투를 치루어서 일본군한테 패배를 하고 또 12월에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인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에게 조직적인 저항의 힘을 상실하죠. 그렇다고 해서 농민군의 움직임이 완전히 끝났느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894년 12월 1월 즈음에 남쪽 지방에서의 동학농민군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자, 이때 일본군 전쟁 지도부가 생각할 때 가장 고민에 쌓였던 건 뭐냐 하면 농민군의 잔존 세력이 북상을 해서 러시아와 결합해서 러시아가 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우려했던 것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1894년 12월이나 이듬해 1월부터의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에서 농민군의 잔존 세력들이 계속 지역을 장악하고 관군과 전투하고 일본군과 전투하는 이 행위는 단순하게 농민군의 저항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10월달 이후에 일본군과 청군의 전투의 핵심 전장은 만주 지역이었습니다. 한반도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청일전쟁의 와중에 있었던 거죠.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후방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농민군의 잔존 세력을 섬멸하지 않는다면 본토로부터 이어지는 긴 보급로의 안정성의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첫째는 다시 말하자면 이 전쟁의 승패와 관련해서 보급, 군수기지 기능으로서의 한반도의 역할이 크게 약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우려를 하는 거죠. 이걸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했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확보의 차원에서도 이런 무장한 반일본 세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후방의 안정화를 위해서 특별한 부대를 편성합니다. 특히 독립후비 제19대대라는 부대를 특별히 편성합니다. 이 부대는 지도에 나와 있듯이 동로, 중로, 서로라는 세 가지 길로 해서 충청도와 경상도에 있는 다른 독립후비 대대까지 전라도 방향으로 집중돼 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특히 그 부대들이 전라도 가운데서도 전라남도의 남서해안 방향, 목포 쪽 방향으로 부대가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동학농민군을 남서해안 방향으로 몰아간다라는 작전 계획의 일환이었던 거죠. 계속 지시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다가 향후 체포하면 모조리 살육해버려라. 체포도 필요 없다. 그냥 살육해라. 심지어 충남의 홍주 전투에서 한 일본군 병사가 자신의 형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이 당시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자신이 기관총으로 농민군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을 때 백발백중이었다. 정말 유쾌함을 느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인간을 죽인 데서 오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는 행위예요.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제노사이드 상태에서의 사람의 모습을 가장 내면을 잘 드러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독립후비 제19대대는 목포 쪽 방향의 전라남도의 남서해안 방향으로 동학농민군을 모으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살육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농민군을 남서해안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고비가 바로 장흥 전투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장소는 장흥군에 있는 석대들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전라도 지역에 직결했던 농민군과 일본군 독립후비 제19대대와의 결전이 벌어집니다. 이 결전의 와중에 동학농민군이 거의 3만여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은 또 다른 농민군은 무안, 목표, 해안간 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전라도 남서해안 지방에 섬이 많지 않습니까? 동학농민군이 혹시 이쪽에 숨어들을까 봐 해안가 쪽에 함정을 배치해서 또한 농민군을 포위하는 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석대들에서 시작되어진 농민군 잔존 세력들의 와해가 결과적으로 동학농민군의 조직적 저항을 무너뜨리는 일본의 군사적 목적이 달성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1894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 중국의 한자음으로는 마관 조약을 끝으로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일본이 이 전쟁의 와중에 2억량이 넘는 배상금을 받습니다. 그 돈의 쓰임새를 보니까 83% 이상의 돈을 군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군사비의 대부분은 해군 전력 강화에 쓰게 됩니다. 일본은 왜 해군 전력 강화에 썼느냐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시모노세키 조약, 즉 마관 조약에서 체결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여순 대련 지역의 일대를 일본이 전쟁의 배상금으로 받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되자 이거에 대해서 가장 위협을 느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의 확보가 동아시아 진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절대적인 과제로 삼고 있었는데, 여순 대련을 일본이 차지하는 순간 루트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하고 프랑스를 동원해서 이 조항은
동양의 평화에 위협하는 조항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외교적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세 나라가 외교적 압력을 넣자 일본이 이 조항을 포기를 해요. 포기하는 대신에 3천만 양을 배상금으로 받습니다. 물론 청은 3천만 양을 낼 돈이 없어서 그것조차도 차관으로 돈을 빌려서 배상금을 갚습니다. 대련이라는 위치는 한반도하고도 무척 가깝습니다. 중국의 베이징하고도 무척 가깝습니다. 이곳을 차지한다는 것은 서해에서의 제해권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중국 대륙, 만주로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본토까지도 동시에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있거나 군사적인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철저하게 반대를 했고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대로 이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1900년대에 들어와서 러시아가 이 지역을 조차를 해서 개발을 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뒤 6일 만에 러시아가 주동이 되어서 프랑스와 독일이 도움을 줘서 이걸 반환했지 않습니까? 6일 만이에요. 흔히 이야기하는 조약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조약문이 일부가 훼손된 거죠. 일본으로서는 엄청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는 당시에 이것과 관련해서 유행하던 한자성어가 있었습니다. 와, 신, 상, 담. 쉽게 이야기하면 너 두고 보자 이거지. 너 나중에 보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드시 복수한다. 실제 일본군이 받은 배상금의 상당수를 군사 예산으로 썼다고 말씀드렸죠. 군사 예산으로 쓴 예산의 상당수는 해군 전력 강화로 쓴 이유는 앞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만주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라이벌은 러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차원에서 전쟁의 배상금을 그렇게 많이 썼던 겁니다. 자, 청일전쟁의 결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에서 전통적인 화해 질서 속에서 조선에 대해서 우월권을 주장해왔던 청이 대륙에 있는 권력이 한반도에서 물러났습니다.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경쟁의 시대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시대의 결과물이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러일 전쟁은 일본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지만 사실은 청일전쟁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러일 전쟁을 흔히 제국주의 간의 전쟁의 대리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만평 그림에서 여러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 뒤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이고 미국입니다. 일본의 뒤에서 일본을 응원했던 나라는 영국과 미국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뒤에는 아무도 없죠. 사실은 그 당시에는 10여 년 전에 삼국 간섭 때 나를 도와줬던, 나를 응원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 뒤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 지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프랑스와 독일이 일본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러시아가 유럽으로 다시 외교 정책에 힘을 실었으면 하는 바람이 두 나라에겐 동시에 있었습니다. 자, 러시아를 상대로 한 일본의 뒤에 미국과 영국이 있는 이 전쟁, 러일 전쟁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열강의 이해 가운데 경제적 이해를 제외하고 경제적 이해에 더하기 군사적 이해, 정치적 이해까지 동시에 관심을 갖고 그거를 실현하려고 하는 마지막 남은 두 나라, 일본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 러일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하는 걸로 갔었죠. 이렇게 되면서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 이해에다가 정치 군사적 이해까지 다 갖는 유일한 나라인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표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러일 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일 전쟁이 풍도라는 섬하고
아산이라는 땅에서부터 1000과 1이 전쟁이 시작되었듯이 러일 전쟁도 인천항에서 일본 해군이 당시 정박 중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인천 앞바다로 끌어내서 포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리순이라는 항구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함대에 대한 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판단할 때 인천을 장악하고 인천과 지근거리에 있는 대한제국의 수도인 한성을 장악하는 게 청일전쟁 때처럼 보급로와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데 매우 유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조선을 완전히 자신의 전쟁 후원 세력으로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거. 이것은 청일전쟁 때 경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에서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고요. 리순에 대해 전쟁은 당시에 리순 대련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있던 러시아가 여순이라는 곳에 러시아 해군을 정박시키고 배들을 정박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차단한다면, 그것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차지한다면 러일 전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두 군데를 공격을 했고 계획대로 인천 지역은 바로 장악을 했고 이어서 바로 한성으로 들어와서 한일 의정서를 바탕으로 전쟁의 협조를 끌어내죠. 리순은 그렇게 생각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만만치 않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리순의 공방전이 치러지는 그 시점이 조선에서는 러시아군과 일본의 군대가 전쟁하는 그 시점 이후에 러시아군은 바로 조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크게 전력을 투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만주에다가 군사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904년 2월에 전쟁이 시작되어서 3개월 만에 두만강과 압록강 넘어 만주가 러일 전쟁의 주전장이 됩니다. 자, 조선은 일본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주전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곳은 앞으로 러일 전쟁의 수행의 과정에서 일본 본토와의 연락에 중요한 중간 거점이 되어지는 거고, 전쟁 물자를 제공하는 보급 군수기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일본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한반도에서의 장악이죠. 사실은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직후에 일본 정부는 한국주차군 사령부라는 지휘부를 동경에서 편성해서 3월 달에 서울로 보냅니다. 이 한국주차군 사령부가 한반도에서의 관리의 임무를 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5월 달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주전장이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군수기지로서의 역할, 중간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겠죠. 그래서 한국주차군 사령관의 지위를 소장에서 대장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 대장이 하세가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귀족이었어요. 그만큼 지위가 높은 사람을 조선에 두어서 이 전장의 후방을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학살을 통해서 후방을 관리했던 게 청일전쟁이라면, 그런 경험을 다시 한번 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조선인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의병이 일어나서 러시아 군대와 결합하면 전방과 후방에서 동시에 협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후방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한국주차군 사령부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청일전쟁 때와 또 다른 일본의 군사적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거점으로서의 한반도가 또한 중요했던 또 다른 이유는 본토에서 주전장인 만주까지 빠른 연락의 유일한 방법은 당시에는 무선이었습니다. 전신선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당시에 일본군 전신선은 한반도의 섬과 섬을 연결하는 바다를 통해서 만주로 가는 전신선하고 조선의 내륙을 통해서 가는 전신선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신선을 안정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국주차군 사령부의 역할이 중요했던 시점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전과 청일전쟁과 결정적으로 또 다른 다른 점입니다. 바로 철도를 놨다라는 겁니다. 부산에서 한성까지 1905년 1월 1일 날 선을 연결을 완성을 합니다.
전쟁의 와중이었을 때 완성을 합니다. 동시에 전쟁의 와중인 1904년 3월, 그러니까 러일 전쟁 일한 한 달 뒤에 지금의 용산에서 압록강 바로 앞에 있는 신의주까지 경의선 철도를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산에서 개성까지 철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전쟁의 와중에. 결국 뭡니까? 최단 거리로 가장 많은 사람과 물자를 만주로 공급해 나간다라는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개의 철도를 건설을 했던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바로 그러한 경부철도의 기공식을 기념하는 사진입니다. 그 기공식에 주차군 사령관의 사진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일 전쟁의 결과 1905년 9월에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흔히 외교의 끝은 전쟁의 시작이고 전쟁의 끝은 외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05년 9월의 포츠머스 조약은 일본군이 전쟁의 승기를 잡는 그 시점에 동시에 일본군이 이 전쟁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도저히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경제적인 상황, 그 시점에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미국이 중재했습니다. 일본은 이 포츠머스 조약 바로 전에 필리핀과 한반도를 놓고 미국과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을 합니다. 그게 카스라테프트 비망록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후인 1905년 4월에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해서 인도와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이 전쟁의 시작점에 있었던 시절에 일본을 도와줬던 미국하고 영국이 다시 일본과 서로 식민지에서의 이해관계를 놓고 서로 합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러일 전쟁의 결과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를 갖는 세력들을 다 전쟁을 통해서 쫓아냈어요. 청일전쟁 때는 청, 러일 전쟁 때는 러시아. 자,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국제적 지위는 이곳은 일본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야. 일본의 세력권이야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과정이 카스라테프트 비망록,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한반도에서의 구체적인 첫 번째 조치가 우리가 아는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구체적인 조치가 바로 남산자락에 외성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일상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세운 거고, 거기에 수상까지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제1대 통감으로 앉히는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으로 올 때 일본 내에서 엄청 싸워요. 나 이대로 안 간다. 나한테 한반도 안에서의 군사에 대한 지휘권을 달라. 명령권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민간인 출신이잖아요. 신분 자체가 민간인이잖아요.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민간인이 군대를 지휘한다. 논쟁이 막 벌어져요. 결국은 이토 히로부미 의견대로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 즉 한국 주차군에 대한 출동 명령권을 가지고 이토가 옵니다. 그만큼 조선에 대한 지배의 장악력을 높이고자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때때로 남산자락에 포대를 설치하고 포격 연습을 했어요. 저 포는 자신들의 군사적 연습이기도 하겠지만 건너편에 있는 덕수궁이나 경복궁에서 봤을 때는 나를 향해서 포격 연습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매우 정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겼으니까 우리한테 함부로 저항하지 마. 여차하면 대포도 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군사적 조치는 러일 전쟁의 와중에 이미 주 전장에 만주로 간 직후에 일본 정부가 지시를 해요. 야, 한반도의 전체 지형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어디에다가 부대를 배치해야 되는지 적절한 데를 선정을 해라. 그래서 2년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하나 세웠어요. 자기들이 한반도를 보니까 백두대간을 따라서 북동부 지역은 산이 많고 서남부 지역은 평지가 많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서남부 지역에 부대를 촘촘히 배치하고 북동부 지역은 대러 작전, 러시아와의 대결을 예상한
정도의 부대를 배치하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겁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에 들어갑니다. 그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 와중에 북청, 원산, 의주, 평양 이런 오늘날의 38도선 이북 지역에 있는 지역 말고도 오늘날의 서울, 대전, 대구, 마산, 진해, 부산 모든 지역에서 땅을 사들입니다. 매매 가격의 20분의 1로, 때로는 무보상으로. 그리고 너무 땅을 많이 사들였어요. 나중에 부대를 실제 건설하다 보니까. 그러면 원주인한테 자기가 지불했던 돈 받은 수준에서 되돌려 주면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주지 않아요. 일본인 지주나 일본인 건축가, 일본인 상인들에게 이 땅을 오히려 더 저렴하게 팝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진출을 도와주는 걸로 가는 거죠. 군대의 진출이 토지의 약탈로 이어졌던 거죠. 그런 곳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용산이 되겠습니다. 원래 용산은 화면의 좌측에 나와 있는 정도의 공간입니다. 일본이 1906년부터 건설을 했고 오늘날도 주한미군이 있는 용산기지는 지금 화면 맨 가운데에 점선 원그림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이라는 공간을 이야기하면 지금 점선 원그림에 있는 지역에다가 그 원그림의 우측까지를 다 포함해서 용산이 되는 거죠. 용산이 일본군 기지가 들어서면서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군대를 새롭게 주둔하고 그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통해서 전국적인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병영을 건설하고 그 병영의 건설을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물리적으로 확보하게 된 게 러일 전쟁의 결과입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의로운 병사들, 의병이 일어납니다. 전국의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일어난 의병들 가운데 지금 지도에서 특히 이 의병들이 주로 많이 일어난 지역이 좌측으로 보면 홍주, 즉 충청남도 지역지로부터 우측에 보면 안동, 영도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부지방 쪽이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황해도 남쪽이고 강원도와 인접해 있는 경기도 지역이죠. 자, 한반도를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누면 중부지방 쪽에서 의병이 많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일어난 의병에 대해서 일본군은 어떤 대응 조치를 취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일본군 부대가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08년 시점입니다. 1907년 7월에 군대가 해산한 직후에 의병이 가을부터 활발하게 일어났으니까 그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는 배치의 방식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무력으로 의병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 와중에 나타났던 일본의 진압 방식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초토화 전술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장소는 마을 자체가 집이 몇 채가 없어요. 다 불살라져 버렸죠. 저렇게 불살라진 상태라면 사람들의 목숨이 온전했겠습니까? 당시 일본군 스스로가 소원읍의 주민을 주살하고 모든 부락을 태워버렸다라고 말하면서 가리킨 게 충청북도 제천이었습니다. 바로 저 사례인 거죠. 이러한 초토화 전술로 의병을 진압하는 작전을 벌였던 것이죠. 이런 안팎의 걸림돌에 대한 정지 자국을 마친 일본은 이듬해 8월에 용산 지역에 군대를 긴급하게 출동시키고 본토에서 헌병도 1000명을 데려와서 전국에 배치하고 군대도 추가 보장하고 용산에 있는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외출해박 삼가 모두가 다 긴장을 하고 대기하거라 이렇게 해서 대기한 상태에서 강제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1910년 8월 이후에 실시합니다. 한국주차군 사령부가 이제 식민지를 조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조선주차군 사령부로 바뀝니다. 조선주차군 사령부로 바뀐 이 용산 기지 안에 총독의 관사까지 두게 됩니다.
용산이라는 병영이 조선군 한반도의 일본군 최고의 지휘부가 있는 곳이자 사령관의 관저이자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으로서의 건물이 이곳에 등장하는 겁니다. 1910년대는 일본의 입장에서 갑자기 통치력이 완벽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식민지 지배를 털을 닦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국의 일본인 관리들이 다 가거나 지방에 있는 모든 면 소재지에 있는 지역까지 다 가서 행정력을 발휘할 만큼의 인적 풀이 완비된 상태에서 조선을 장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하단 말이에요, 행정력이. 그걸 만회해 주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경찰인데 헌병경찰이었습니다. 헌병경찰이란 뭐냐라는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헌병경찰은 여러분 보시면 복장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군인의 복장과 그냥 일반 경찰의 복장이 섞여서 서로 같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어느 쪽이든 다 칼을 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단의 상징이죠. 칼을 찼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더 주목하게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 건물에 있는 팻말입니다. 화면 좌측에 있는 것은 함경북도 경무부예요. 우리 같으면 함경북도 경찰서가 되는 거죠. 도경찰서예요. 오른쪽은 경성헌병대 본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함경북도의 최고의 경찰 기관과 함경북도의 최고의 헌병대 기관이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경무부장, 도경무부장과 헌병대 본부장은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헌병장교가 맡고 있었어요. 헌병장교가 민간인 경찰까지 통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헌병장교가 군인의 경찰인 헌병을 통제하면서 업무를 지시했단 말이죠. 어떤 업무냐라는 것이죠. 헌병경찰이 맡고 있는 업무는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행정력의 부족을 메워야 했으니까요. 출생신고로부터 사람이 죽어서 묘지를 선정하는 문제까지 모든 것을 다 관여했어요. 쉽게 말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헌병경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헌병경찰제의 특징입니다. 군사력을 앞세운, 완력을 앞세운 경찰 통치를 통해서, 무단 통치를 통해서 조선의 지배를, 기반을 닦아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반도에 있던 일본군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우측에 이 건물의 입구의 문에 세워진 팻말에 보면 제19사단 사령부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이전에도 사단 사령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차군, 한국 주차군, 조선 주차군 사령부 밑에 사단들이 와서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19사단 사령부는 조선에만 있는 사단 사령부였다라는 거예요. 이전하고 어떻게 달랐냐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일본 본토에 사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경을 중심으로 한 근위사단, 예를 들면 1사단이죠. 라든지 특정 지역에 있는 9사단, 6사단, 7사단처럼 다 나라면 나라, 교토면 교토, 오사카면 오사카마다 사단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9사단에서 조선에 가서 좀 근무 좀 해. 그러면 사단이 전체가 이동을 해서 조선에 왔던 거예요. 물론 사단 본부나 건물이나 이런 건 다 그대로 남아 본토에 남겨놓고요. 그리고 일정한 근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요. 그럼 대신에 이제 또 다른 사단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서 2년, 마지막에 제도로 정리된 게 2년마다 바꾼다라는 거였는데 파견 근무 형태로 부대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10,000명에서 20,000명의 병력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지만 교육, 훈련, 전투대비, 보급 여러 가지가 복잡했겠죠. 그래서 일본 육군의 러일 전쟁 이후에 특히 한국병합 이후에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조선에 그렇게 이동 안 해도 되는 사단을 설치하는 거였어요. 19사단은 바로 그러한 첫 번째 사단이었습니다. 1916년에 용산에 19사단이 설치되고 그 사단사령부 개청식을 여는
날에 찍은 사진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16년에 19사단을 편성해서 조선에 두었고요. 3.1운동이 한참 와중에 있는 19년에 20사단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용산에 있던 19사단은 저기 한경북도 나남으로 가고요. 20사단이 용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이거를 두 개의 상주사단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한테 한국주차군사령부, 조선주차군사령부에서 주차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이때부터는 그 단어가 빠지는 거예요. 왜? 상주하니까. 2년마다 파견되지 않으니까. 그건 일본군이 군대를 운영하던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사단과 20사단을 지휘하는 지휘부가 조선주차군사령부에서 조선군사령부로 바뀌게 됩니다. 1918년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제부터 해외 유일한 대만, 요순대련, 사할린, 조선, 일본의 군대가 상주했던 지역에서 유일하게 상주사단이 있는 지역이 식민지 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본에게는 1910년대 시점에 조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이 군대의 편성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사단이 19사단이 편성된 이후에 일본군의 한반도 배치 방식을 보면 상대적으로 조선주차군의 전체적인 배치에서 배치의 집중이 북쪽에 치중되어 있음을 이 지도는 알 수 있습니다. 연대 간의 배치의 구분이 관할구역의 구분이 모두 5개로 되어 있는데 북부 지역에 3개가 있고 중부와 남부 지역을 2개가 관할하고 있어요. 엄청난 병력의 편중인 거죠. 상주사단을 편성한다는 거, 조선에 2개 사단을 두기로 했는데 우선 19사단을 편성하고 19년에 20사단을 편성하는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든단 말이에요.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예를 들어서 러일전쟁 때 일본군이 쓴 전쟁 예산이 15억 엔입니다. 15억 엔 중에 7억 엔을 채권을 사서 전쟁 비용을 감당합니다. 그럼 채권을 누가 사줬느냐? 영국 등이 사줬어요. 다시 말하자면 일본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러일 전쟁을 감당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단 2개를 만들어요. 러일 전쟁 이후에 긴축을 하기 위해서 엄청 10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줄였단 말이에요. 20만 명 후반대로 줄였어요, 병력을. 그런데 갑자기 사단 2개를 신설한다? 돈이 어디서 나왔겠냐라는 거예요. 그 궁금증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일본 경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변화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선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68년 명추이신부터 1945년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일본의 국제무역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특정한 기간에 딱 수출이 수입보다 앞서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일본에게 전쟁 호황을 가져다 줍니다. 유럽의 열강이 유럽에 신경 쓰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신경을 못 썼죠. 4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물건을 거의 냅다 팔았죠.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전쟁 물자를 필요했겠죠. 영국이나 프랑스가 자국에서만 다 생산할 수 없는 전쟁 물자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많이 제공하고 판 나라가 미국과 일본입니다. 전쟁 호황이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 경제는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뀝니다. 전쟁 1차 세계 이전에 빚쟁이한테 돈 갚아야 될 친세였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야 내가 돈 꺼줄게 바뀐단 말이죠. 20억 엔의 채권국으로 바뀝니다. 19년에 일본은 분명히 공업 중심 사회로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1918년에 조선군 사령관이었던 우스노미야가 자신에게 쓴 일기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자기가 연말 보너스를 받았다고 썼어요.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 돈이 2개의 사단을 편성할 정도로 가는 거죠. 자, 사단을 편성하려면 건물을 많이 지어야 됐습니까? 새로운 땅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용산을 포함해서 러일 전쟁 직후에 전국에 설치되었던 병영들을 확장 공사 내지는 신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화면에 나와 있듯이 크게 여러 건물들을 많이 짓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용산이 되겠습니다.
3.1운동의 이전에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서 전국적인 이 시스템을 지배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상치도 않는 돌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3.1운동이 되겠습니다. 1919년 3.1 독립만세가 일어난 직후, 다시 말하자면 3.1운동 직전에 일본군의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도가 현재까지 확보된 지도 중에는 3월 12일자 지도가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한테 이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1917년 지도하고도 비슷한데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5개의 연대 가운데 3개의 연대가 북부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왜? 러시아의 작전을 위해서 전혀 대비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3월 마지막 한 하순하고 4월 상순 정도가 독립만세 시위가 매우 고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3월 12일자 배치도에서처럼 이런 식의 배치와 진압 방식으로는 만세 시위를 진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수상이 하라 다카시인데, 하라 다카시가 일기에 쓴 내용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외국의 시선을 주의를 해야 된다. 선교사들을 조심하게 다뤄야 된다. 군인과 헌병대를 시급히 파견해서 시위를 빨리 진압해야 된다. 라고 씁니다. 그리고 조선군 사령관과 조선 총독에게 의견을 물어요.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 6개 대대와 헌병 400명이 추가로 조선에 옵니다. 그리고 초토화 전술에 입각한 잔인한 탈함을 하면서 시위 진압을 해나가는 데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월 중순이 되면 독립만세 시위에 올라왔던 분위기가 확 꺾여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4월 15일 날 일어났던 제암리 학살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 부분을 완력으로 진압을 하면서 독립만세 시위를 진압을 했습니다. 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군대가 결국 식민지 조선의 통치의 최후의 보루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선의 치안은 안정되었구나라고 판단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만주에서 독립군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1920년 6월의 봉오동 전투, 1920년 10월에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자 이거는 조선의 치안에도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시 시베리아 지역에서 파견되어 있던 일본군에게도 부담된다. 일본군의 작전이 지금 현재 바이카로 지역까지 뻗어나가 있는데 이것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군에게 간도에 특별한 진압 대책을 세우라라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실제 조선군도 이걸 좌시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선군, 조선총독부, 시베리아에 파견되어 있던 군 지휘부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독립군을 제압해야겠다라고 서로 합의를 보고 간도지방 훈련선인단 진압 초토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적에게 야, 네가 훈춘에 있는 우리 영사관을 공격해. 그래야 그것에 대한 치안 불안을 내세워서 우리 군대가 출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계산에서 마적을 돈을 줘서 마적이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게 만들죠.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 중국 만주 지역 군벌에게 장항량 군벌에게 야, 니네 뭐하냐? 독립군 진압해라. 자꾸 외교적인 압력을 넣는 두 가지 방식을 취했던 거죠. 그래서 9월에 1차로 훈충 영사관이 습격되자 바로 조선군이 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우측 지도에 있는 부대는 좌측에 있는 표에 있는 3개의 지대와 또 하나가 사단 직할부대라는 건 무산수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부대가 역할을 분담해서 담당 구역을 정해서 독립군을 터벌하고요. 이 지대의 바깥에 관동군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파견된 군대가 외곽을 배치를 해서 북간도 지역을 탈출한 독립군을 잡아내는 군사작전을 합니다. 화면에 나온 이 사진은 바로 그 와중에 사살당한
조선인들의 시체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이때 얼마나 잔인하게 진압을 하냐 하면 한 마을을 습격을 해서 마을 주민을 모아놓고 제압리 때처럼 죽입니다. 죽이고 그냥 갔어요. 시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음날 옵니다. 와가지고 그 시체들을 다시 다 소각해요. 증거인멸을 하는 정도로 이중살인을 할 정도로 잔인하게 토벌을 해서 독립군들이 이 일본군의 군사작전을 피해서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군은 역량을 보존할 수는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북한도 지역에서 독립군을 몰아내면서 북한도 지역의 치안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방향으로 확보했지만 독립군의 선멸에는 실패했던 거죠.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일본군의 조선에서의 움직임 가운데 매우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헌병경찰제가 폐지되고 보통경찰제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헌병은 더 이상 민간인을 수사하거나 검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군인의 경찰로서 남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헌병의 영역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인 자신이 식민지 통치에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국방의 임무만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국방의 임무만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 엄청난 변화에서 조선군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게 뭐냐?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 경비였습니다. 독립군이나 마적이 강을 건너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치안을 확보하는 거였겠죠? 1920년도부터 항일 무장부대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국내에 들어온 횟수를 27년까지 통계표를 내놨습니다. 3.1운동 직후에요. 20년, 21년, 22년, 23년은 나름 매우 활발합니다.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무장부대가 국내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일본군과 전투하거나 파출소를 공격하거나 친일파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자, 이걸 좌시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국경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군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국경 수비대만을 별도로 만듭니다. 독립된 부대는 아니었습니다. 함경북도, 평안도, 평안북도, 함경남도를 관할하는 연대 안에 국경수비대만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매우 꼼수였어요. 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는 군비축소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경 경비를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독립수비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지 않았어요. 부대를 하나 새로 만든다는 것은 그 흐름에 역행되어지는 거고 그건 열강에 의해서 서구 열강에 의해서 간섭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 안에다 국경수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수비대를 압록강과 동항부에는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가 국경수비대 배치만으로는 쉽지 않아요. 왜? 직접 만주로 이제는 가기가 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지명하면 네가 잡아주라. 그럼 우리 안 넘어갈게. 우리 국경 안 넘어갈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주권에 대한 침해 내지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다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마 해서 맺어진 조약이 삼시협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내 표에 보시면 1924년을 고비로 갑자기 국내 진격 횟수가 확 줄어듦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국경수비의 강화와 삼시협정이라는 미스야 협정이라는 협정의 효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조선에 있는 일본군의 제1의 임무가 일본 육군의 제국 국방방침에 표시되어 있던 제1의 적이 러시아군이었으니까 소련군에 대한 대비를 위한 군대로서의 조선군의 임무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조선군의 위치가 1920년대로 가면서 정리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대를 앞세운 침략과 학살 행위는 일본의 침략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은 우선 군대를 앞세워서 한반도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침략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두 차례의 전쟁, 즉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서 그러한 침략 방식을 정당화했고 확장했습니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저항은 무력을 앞세웠기 때문에 더 거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인을 앞세워 조선인을 탄압하는 방식도 취했지만 저항하는 사람을 완력으로 포갑적으로 제압하는 방식을 더
우선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 즐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학농민군, 의병, 만주의 독립군, 1930년대 항일 유격대의 저항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제노사이드의 반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일회적, 우연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역사학자 신주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